네, 경제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면 성장률이 2% 정도로 수렴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초입에 선 우리 경제는 1%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왜 이렇게 허약해졌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뭔가 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게 2040년대 0%로 주저앉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 좀 정확한 개념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주연수 교수님, 네. 잠재 성장률 구체적으로 뭔데 이렇게 낮게 떨어진다고 경고했죠? 예, 저희가 GDP라는 개념은 잘 알고 있죠. 예.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경제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총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잠재 GDP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GDP의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되면 예. 우리가 증가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성장률의 형태가 돼가지고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과 모든 노동이 다 투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총량.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국내 총생산의 규모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잠재 성장이 우리가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을 보통 한 7% 내외로 봤었습니다. 예. 이제 부러웠던 시기인데요. 이 7%.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 5% 내외, 그리고 2000년대 이제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4.5% 내외로 보다가 예.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는 한 이제 3% 후반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2.5% 근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고, 예. 코로나19 이후인 현재는 대략 한 2% 내외로 보고 있을 만큼 이제 과거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덩치가 커진 아이들이 더 잘하시지 않듯이 선진권이 되면 아무래도 달리는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제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일단 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가 성숙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지 선진국이 않았다는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GDP 퍼 캐피타로 보면은 3만 달러대에서 4만 달러대 이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1대1 비교도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는 아직 차이가 나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은 의미냐라면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럼 이제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보통 GDP를 생산함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놓고 비교를 합니다. GDP 요? 첫 번째 예. 그가 이제 자본이 되는 거고, 두 네. 번째가 노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네.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그 승수 효과를 나타내느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야기라는 게 그 자본의 그 성숙도가 예. 어느 정도 성숙화돼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본의 성숙도라는 건 뭐 설비 투자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자본을 얼마나 투여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 이미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여할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산 공장에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자본을 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자본의 성숙도가 그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거고요. 경제도 그런 면에서 성숙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자본 투입에 따른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본을 한 단위 투여했을 때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세적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그 글로벌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둔화됐죠. 사실 이 부분만 해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서로 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육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고 예.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한계 기업들이 있을 때 한계 기업을 빨리 청산하고 다른 쪽으로 자원을 재배분해서 효율적인 자원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총 요소 생산성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동 투입과 관련해서는 그 한국은행의 이번 자료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2020년대 들어서 가지고 실제적으로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오히려 16년부터 20년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서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었는데 생산 이런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년부터 26년까지를 보면은 미약하나마 이 부분이 포지티브로 그 양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자본 돈을 많이 투입해서 설비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자동화라든지 기계화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올라와 있고 인력을 더 사람이 더 늘지도 않는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런 상태 그리고 생산성을 의미하는 뭐 총 요소 생산성도 그다지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 요소 생산성을 얘기하니까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총리로 취임하셔가지고 첫 기자회견을 할때 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그 당시에 쓰시더라고요. 총 요소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이게 잠재 성장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그렇죠. 예, 잠재 성장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념이고요. 네. 뭐 앞서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성장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생산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뭐 경제학에서 생산은 인간의 노동 투입, 네. 그 다음에 그 노동 투입을 할 때 사용하는 자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자본재, 그리고 그것을 버무리는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 같이 이 세 개의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요소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성장을 빨리빨리 해줘도 예. 뭐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인구가 막 늘어난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뭐 자본재 투입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설비가 확 늘다거나. 네, 총 요소 생산성이 계속 개선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지금 미약하게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가 한국은행 전망대로 계속된다 그러면 그대로 간다.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 10년, 20년에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25년부터 29년까지는 한 1.8%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35년부터 39년까지를 보시면은 약 1.1%. 그다음에 45년부터 49년을 보시면은 0.6% 예. 정도로 계속해서 둔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가 그 큰 규모가 되게 되면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은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저희가 90년도에 봤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 2000년대에 봤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는 완전히 다른 패스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0.6%까지 45년, 49년에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제가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예. OECD에서 그 잠재 성장률을 전망한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OECD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예. 45년부터 49년 사이 0.8%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보다는 숫자가 조금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0%대. 예. 예. 0%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25년부터 29년 사이의 잠재 성장률을 1.9%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45년부터 49년을 보면 1.2%까지로 즉 잠재 성장률이 수렴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부터 29년까지 1.3%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잠재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45년부터 49년까지 1.4%,
즉 다시 말해서 이쪽은 거의 플랫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유로존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서 그 노동 인력이 공급된다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베네핏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네. 키우고 있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 중에는 약간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중진국 수준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잠재 성장률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숫자들은 그 다만 숫자가 0.6이냐 0.8이냐의 그런 그 세부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참 우려스럽네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도 2040년대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게 OECD가 전망하고 있다면 성지가 덩치가 더 작은 우리나라가 더 빨리 뛰어야 될 텐데 참 여러 가지 제도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이웃나라 일본 이제 저성장, 감속 성장을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뭐 10년, 심지어 잃어버린 30년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비슷한 모습도 있고 조금 다른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제 비슷한 모습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걸 예측을 했을 때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소득이 시기에 따라서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소비는 비교적 평탄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 소득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비축해 두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이 예. 늘고 소비를 줄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기업도 유사한데요. 기업도 앞으로 뭐 국내에서의 그런 성장세가 크지 않겠구나라고 하면 오히려 투자를 하면 해외 쪽으로 했지 국내에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좀 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위 이제 내수가 추세적으로 좀 둔화되는 내수 그런 위축이 모습이 된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떻게 좀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는 말씀을 네. 조금 더 드리면 네. 그 경상수지는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예. 국민소득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소득이 발생을 하는 시기에도 지출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네.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순대의 금융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일본도 이런 현상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나타났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됐고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순대의 금융자산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오히려 좀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쓰지 않고 쓰지 쌓아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의 금융자산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아예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이제 고령층은 아무래도 기존에 쌓아놓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 수준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산을 오히려 조금 줄여가면 그런 모습이 아주 나중에는 나타나겠지만 네.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간은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경제학에서는 역설적은 아닙니다. 경상수지 흑자라 그래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적자라 네. 그래서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예. 한데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경제 잠재 성장은 낮아질 것 같으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라는 게 국내 물건도 사지만 해외 물건도 또 살 테니까 국내에서 저축이 늘어나면 내수가 줄고 또 해외 수입도 줄어서 오히려 경상수지는 흑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경제가 조금 줄어드는 가운데 불황형 뭐 흑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반대로 미국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경상수지 적자 국가거든요. 미국은요 많이 쓰니까 수입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예, 지금 뭐 내가 굳이 저축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기업도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예.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도 해오고 예. 그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률 이렇게 2040년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전제가 있더라고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구조 개혁을 한다거나 뭐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구조 개혁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할까요, 그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총요소 생산성의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자본 부분이 있었고, 노동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성수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면 총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장기적인 트렌드를 갖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노베이션이죠. 예, 말로는 혁신. 좋습니다만 뭐 이노베이션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R&D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R&D 투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제조업주의 어떤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다가 R&D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술 혁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AI의 사용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예.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치가 희소한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이번 하는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자본도 수도권에 집중된다라는 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자본재의 가격이 싼 지방 지역으로서의 이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미스매치 등을 해소해주고 그에 따라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노동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여성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도 한국 그 노동시장 구조를 봤을 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그 비효율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층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년 이후에 그 고용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 사회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한 편인데요. 예. 이 부분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지적한 여러 가지가 R&D 투자를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또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높이고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높이자는 건데 다들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어도 잘 이루어지지는 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이런 굉장히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또 제도적 개선, 정치적 환경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답답한 현실인데요. 또 하나 우리 경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잠재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추격입니다. 많은 산업 분야가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부분에 이 중국의 저가 공세 도저히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들어간 겁니까 지금? 뭐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데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물건을 생산하면서도 네.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바꿔 말하면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죠. 효율이 좋다. 예. 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더 나가는 방법은 뭐 R&D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R&D. 예, 결국 R&D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기술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산업에도 굉장히 선두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산업 분야를 개척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R&D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예. 뭐 그 R&D 단계에서는 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상품화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좀 금기시되는 부분이 대기업 R&D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또 정서적으로 별로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는 대기업 R&D를 또 많이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하거든요. 미국이 뭐 대표적입니까? 네, 미국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좀 고민을 해서 대기업 R&D 지원을 하고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향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 이것을 얼마나 또 정부의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또 이제 나눠서 할 것인가, 나눠 가질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잠재 성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행 보고서도 뭐 구조 개혁을 얘기했는데 이 정부도 사실 출범하면서 노동, 연금, 교육 구제를 하겠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외쳐왔잖아요. 별다른 성과가 지금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요? 2년 반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은 그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 어떤 축에 서 있던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24년 그 예산을 셀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깎였던 부분이 논란이 있고, 됐었죠. 네, 25년도에는 이제 다시 그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R&D 예산이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도 그 과연 적절한 투자 정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움직임, 그다음에 일본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거를 쫓아갔었던 한국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에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 제약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러한 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R&D를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과를 냈다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민간 섹터에서의 금융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단 말이죠. 예. 한국에서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좀 이런 부분, 좀 공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제조업 분야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이 이제 그러면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조금 전에 금융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금융업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업의 R&D를 정부가 우선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먼저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게 정부가 좀 뒷받침해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R&D도 좀 산업별 R&D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 기초 체력이 약화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장기 걱정할 게 아니라 당장 죽게 생겼다는 기업인들, 중소상인들, 서민들의 지금 고통이 커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탄핵 정부 우리 경제 성장률도 얼마나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KDI에서 우리 김미루 팀장님 오셨는데 KDI가 내년 성장률을 지금 어떻게 전망을 했죠? 저희 2.0%로 전망했습니다. 탄핵 영향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그때는 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수정을 좀 할까요? 뭐 제가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다음번 전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할 텐데 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네, 드리면 김미루 팀장의 개인 의견입니다. 네. KDI 공식 의견이 아니고. 네. 이게 분석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학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는 뭐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실증적인 결과가 따라줘야지 좀 신뢰가 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은 저희가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과거에 그렇죠. 이제 2번 정도 있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소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 소비가 일시적으로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이제 금방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 탄핵 사태가 금방 끝나면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큰 영향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의 금융시장에서는 환율도 좀 큰 폭으로 네, 올랐고 예. 주식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이 뭐 탄핵의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라던가 혹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경로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전망이 달라지면서 반영된 것이 오히려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끝나면 뭐 실물까지 파급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네. 장기화된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니까 예. 기업들이 투자를 좀 미룬다거나 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그것이 내수로 파급되는 그 경로들이 조금 더뎌진다거나 해서 내수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을 이제 KDI가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건 언제 수정해요? 또? 내년 2월에 이제 새로운 전망을 발표할 겁니다. 네. 내년 2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낮출지. 그때쯤 이제 탄핵 정부 여파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자, 이 지금 당장의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이에요. 지금 재정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재정 지원을 바라는 측도 있고 재정 지원을 무작정 늘릴 만큼 뭐 세금도 잘 안 거치니까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얘기되는 게 연초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주현수 교수님 지금 추경 얘기 벌써 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차영 하는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번에 그 국회 통과한 예산안 자체가 굉장히 감축돼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약 4조 1천억 정도를 감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 0.06% 정도 이제 경기를 하락시키는, 즉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긴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되돌리는 거 이외에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감행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되돌리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다시 투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추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아까 그 KDI에서는 2%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보면은 1.8%. 그것도 그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8%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추경을 짜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라도 그 재정 집행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 예산을 보완하는 것 외에 거기에다가 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 0% 경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